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11억짜리 집에 퇴직금 2억까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갭 투자라는 걸 해보면 어떨까요? 다들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던데.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집값도 계속 오를 테니까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2년 후, 여보, 우리 파산했어요. 뭐라고요? 11억이 어떻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전세금을 못 돌려줘요.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단 하나의 잘못된 투자로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으려는 67살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빌라가 아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의 전부였던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저와 아내 순자, 그리고 2 자녀, 민수와 영희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소중한 터전이었죠. 현관 손잡이의 작은 흠집 하나에도 아이들의 추억이 담겨 있었고, 남양 베란다에서는 시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기르시던 화분들의 향기가 여전히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벽면의 연필 자국들, 문틀에 새겨진 아이들, 키, 재기 표시들, 모든 것이 우리 가족사의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살아가려 노력했을 뿐입니다. 새벽 어스름이 남아있을 때 집을 나서고 아이들이 깊이 잠든 늦은 밤에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은 온전히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까지. 민수가 대학 시절 해외 연수 기회를 얻었을 때도, 영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저희 부부만을 위한 저축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식 투자나 펀드 운용 이야기를 할 때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에게는 투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가족의 현재였고, 그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래의 욕심을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 독립했고, 저 역시 은퇴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평소보다 느리게 걸으며 직장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처음 씁쓸하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아쉬움과 동시에 이제야 진정한 휴식을 맞이한다는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도 고생하셨어요. 며칠 후 퇴직금 입금 알림을 받았습니다. 2억 원. 제 청춘의 대가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30년의 정이 담긴 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에 무관심했던 제가 처음으로 시세를 확인해봤는데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11억 원.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범하기 그지없던 우리 집이 그런 가치를 갖게 되었다니, 그 순간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현금 저축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이 집 한 채가 우리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11억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벽에 걸린 그림과 같아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질 수는 없는 돈이었어요. 매월 받는 연금은 100만 원 정도. 서울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한 결과 현명한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생활비가 저렴한 경기도로 이주해서 그 차액으로 노후 생활의 보탬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어요.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할 여유로운 노후를 기대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11억 원의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부자가 된 기분을 맛봤어요. 그런데 실제 정산을 받고 나서야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는 항목이 정산서에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었지만 수천만 원이 제 손을 거치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금을 모두 정산하고 경기도에 7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후 최종적으로 통장에 남은 금액은 3억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2억 원을 더해 총 5억 원이 되었죠. 생애 처음 만져보는 거액이었지만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앞섰습니다. 이 돈으로 나와 아내의 남은 인생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 무렵부터 주변의 모든 소리가 저를 향한 조언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연일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고 신문에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가끔 만나는 지인들도 누구는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 누구는 아파트를 추가로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는 식의 대화를 늘어놓았죠. 그런 대화 속에서 은행에 5억 원을 그냥 넣어둔 저는 마치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혹시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갭 투자라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자본은 적게 투입하고 전세 보증금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이었죠. 저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의 경우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제가 가진 5억 원으로도 10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위험하다는 생각보다는 아파트라는 안전한 자산으로 제 재산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어차피 나중에 돌려줄 남의 돈이니까.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 수익은 온전히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아내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그려준 장밋빛 미래 앞에서 아내의 걱정은 힘을 잃었거든요. 여보, 이건 투기가 아니에요. 우리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이에요. 딱 2년만 기다리면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결국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5억 원을 들고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설정된 시세 10억 원짜리 경기도 아파트 한 채가 온전히 제 명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통장 잔고는 0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새로운 일과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가족의 안부보다 앱에 표시된 숫자를 먼저 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전날 밤사이 제가 구입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몇백만 원이라도 오르면 그날은 온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할 때도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제가 뛰어난 안목으로 투자에 성공한 현명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반대로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서 파란색 화살표가 표시되는 날에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뉴스를 보며 화를 내기도 하고 아내의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냈죠. 제 감정이 완전히 스마트폰 화면 속 숫자에 좌우되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17억 원의 자산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7억 원짜리 집과 투자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합친 금액이었거든요. 지인들을 만나면 요즘 같은 세상에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라며 은근히 제 투자를 자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실제로는 빠듯한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부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제게 능력 있는 투자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꽤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모두 종이 위의 행복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에 가서 사과 한 개를 들었다 놨다. 망설이는 제 모습은 17억 자산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여전히 매월 나오는 연금이 전부였으니까요. 생활비가 부족한 달에는 마음이 철렁했지만 이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건 다 과정일 뿐이야. 2년 후에 이 아파트가 오르면 모든 고생이 끝날 거야. 그렇게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부동산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 소식, 대출 규제 강화 뉴스들이 심심찮게 나왔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식을 외면했어요. 아니, 의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 부동산은 결국 상승한다는 전문가들의 낙관적인 글만 찾아 읽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제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거예요. 제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너무 컸거든요. 전세 계약 만료를 2달 앞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이제 곧 이 힘든 연금 생활도 끝나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슬슬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할 텐데요. 아,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이제 슬슬 구해야죠. 저는 심지어 약간의 기대감마저 품고 있었어요. 지난 2년간 물가가 오른 만큼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요즘 전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윽고 중개업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뉴스 보셨어요? 요즘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어서. 그의 설명은 길었지만 제 귀에 들어온 핵심은 간단했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받느니 차라리 월세를 선택한다는 것. 정부의 보증보험 정책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높은 전세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중개업자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3억 5천만 원에 내놔도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요. 3억 5천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년 전에 5억 원에 계약했는데 어떻게 1억 5천만 원이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중개업자는 이미 수십 번은 반복했을 법한 지친 목소리로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할 뿐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저 중개업자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2년간 매일같이 들여다보던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제가 애써 외면했던 현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금매 시세보다 저렴이라는 딱지가 붙은 매물들이 수두룩했고 제가 구입했던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시세는 8억 원이라는 파란색 숫자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2억 원이라는 자산 가치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자산 가치 하락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무서운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한 머리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쓰던 낡은 공책 위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적었어요.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 5억 원.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돈 3억 5천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 선을 긋고 차액을 적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던, 상상조차 해본 적 없던 마이너스 금액이었어요. 당장 2달 후에 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선가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은행 계좌의 잔고를 확인해 보았는데 연금을 받아 생활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겨우 몇십만 원이 남는 초라한 숫자만이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현금이 없었어요. 17억 원의 자산가라고 스스로를 부르며 허세를 부렸지만 정작 제 손에 쥔 현금은 단돈 100만 원도 없었던 거예요. 종이 위에만 존재하던 부자는 현실의 1억 5천만 원 앞에서 이렇게나 무력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한 것은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빚 위에 시장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쌓아올린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존 세입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갈 집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꼭 날짜에 맞춰 부탁드려요. 그 평범한 문장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보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입맛을 잃어 며칠 만에 수척해진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것은 온전히 저의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재앙이었기에 어떻게든 저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어 얼마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사장님, 지금은 사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팔리려면 지금 시세인 8억 원보다 훨씬 낮은 금매로 내놔야 하는데 그래도 몇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2달 안에 1억 5천만 원을 구해야 하는 저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다음으로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평생을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이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수십 번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했어요. 제발 저의 신용과 이 위기를 넘기게 해줄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친절한 미소 앞에서 제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는 제 신분증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DSR 규제 때문에 신용대출은 어려워요. 제가 다급하게 나에게는 8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걸 담보로라도 라고 외치자 그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아파트는 이미 전세보증금 5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담보 가치가 거의 없어요. 법과 규제,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그 단어들이 이제는 저를 옥죄는 차가운 쇠사슬이 되어 돌아왔어요.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아내 앞에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2년간의 어리석었던 자만과 눈앞에 닥친 1억 5천만 원이라는 끔찍한 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원망이나 비난의 말보다 그 침묵과 눈물이 제 심장을 수천 번 찌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아내의 눈물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룬 모든 것이 당신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아내가 지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집밖에 없는 거네요. 결국 저희 부부는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와 함께 다시 은행을 찾았어요. 며칠 전 저를 돌려보냈던 그 은행, 그 창구였습니다. 이번에는 서류가 통과되었어요. 제가 아니라 저의 집이 가진 담보 가치 덕분이었죠. 대출 서류 위에 제 이름을 적는데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것은 단순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집에 저당을 잡히는, 남의 돈으로 저지른 실수를 덮는 행위였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가족을 지켜냈다는 가장의 자존심, 그리고 아내와 함께 꿈꿨던 평온한 노후까지, 그 모든 것을 담보로 잡히는 기분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던 날, 저는 곧바로 기존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3억 5천만 원을 더해 5억 원을 송금했어요. 이체 완료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순간 짧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25일 연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수십만 원 가까운 대출 이자가 칼같이 빠져나갔어요. 통장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지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의 일부가 함께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저 두 식구의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어요. 저희 부부의 삶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동네 마트에 할인 시간이 아니면 장을 보지 않았고 반찬 가짓수는 눈에 띄게 줄었어요. 저는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켜자는 말을 차마 먼저 꺼내지 못했고 아내 역시 춥다는 내색 없이
묵묵히 두꺼운 옷을 껴입었습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졌어요. 저의 어리석은 판단 하나가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는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저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투자 아파트가 여전히 제 명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열어보는 부동산 앱의 시세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8억 원보다도 더 아래로 추락해 있었어요. 이제는 팔아도 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는 그야말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검사를 받는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병원비 걱정뿐이었어요. 큰 병이면 어떡하지? 수술이라도 해야 하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하지? 아내의 건강보다 돈을 먼저 걱정하는 제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큰 병이 아니었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지옥을 끝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차마 꺼내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여보, 우리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앙상해진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여 줄 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서로를 원망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안식처였던 집을 내놓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드물었어요. 결국 저희는 처음 이사 왔을 때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집을 겨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어요. 채무 완납이라는 네 글자를 확인하는데 시원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는 더 이상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동네 부동산을 며칠이나 돌아다닌 끝에 언덕배기에 있는 이 작은 빌라를 계약했어요. 이사하는 날, 저희는 평생을 함께했던 가구 대부분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작은 집에는 그 가구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거든요. 낡은 장롱을, 손때 묻은 식탁을 떠나보내며 아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낡은 가구가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세월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작은 빌라의 창가에 앉아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했던 것은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파트를 집이 아닌 숫자가 적힌 복권처럼 여겼던 도박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레버리지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지만 본질은 제 능력 밖의 거대한 빚이었어요. 종이 위의 자산이 진짜 내 돈이라는 착각에 빠져 현금 한 푼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몰랐던 어리석음의 대가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결코 무리한 빚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당신의 마지막 인생을 걸지 마세요. 저의 이 아픈 실패가 당신의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작지만 단단한 벽돌 한 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저와 같은 실수 없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